세상에서 가장 한국적인 주거 제도가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아마 열의 아홉은 전세를 떠올릴 겁니다. 월세도 아니고 매매도 아닌 집값의 상당 부분을 한 번에 맡기고 몇 년을 사는 방식. 외국인들이 들으면 고개를 갸웃거릴 만큼 독특한 제도지만 한국에서는 오랫동안 너무나 당연한 선택지였습니다. 사회 초년생도, 신혼부부도, 은퇴를 앞둔 중장년층도 전세라는 완충장치를 통해 비교적 안정적인 주거를 유지해 왔습니다. 집을 소유하지 않아도 매달 월세에 허덕이지 않아도 되는 거의 유일한 대안이었죠. 그런데 요즘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전세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다. 전세는 이제 씨가 말랐다. 집주인이 전세를 안 놓는다라는 말이 부동산 커뮤니티와 일상 대화 속에서 끊임없이 등장합니다. 실제로 부동산 중개소를 돌아다녀 보면 전세 매물은 점점 줄어들고 월세나 반전세만 가득합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전세가 기본 옵션이었던 지역들마저 이제는 월세가 표준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한국 경제와 가계 구조를 떠받쳐왔던 전세는 왜 이렇게 빠르게 사라지고 있는 걸까요? 단순히 집값이 올라서일까요? 아니면 집주인들이 갑자기 욕심이 많아진 걸까요? 오늘 우리는 이 질문을 단순한 부동산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인 경제 변화의 관점에서 아주 차근차근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가장 먼저 짚어야 할 것은 전세가 애초에 어떤 제도였느냐는 점입니다. 전세는 단순히 큰 돈을 맡기고 사는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집주인에게는 일종의 무이자 대출이었고 세입자에게는 월세 부담을 피할 수 있는 안전판이었습니다. 은행 금리가 높던 시절, 집주인은 전세 보증금을 굴려 이자를 얻을 수 있었고, 세입자는 그 대가로 매달 현금을 지출하지 않아도 됐죠. 이 구조는 고금리 저성장 시기에 놀라울 정도로 잘 작동했습니다. 문제는 이 전제가 무너졌다는 데 있습니다. 저금리 시대가 길어지면서 전세의 핵심 동력이었던 이자 수익이 사실상 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수억 원의 전세금을 받아 은행에만 넣어도 꽤 쏠쏠한 이자가 나왔지만 기준금리가 1%대까지 떨어진 시기에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집주인 입장에서 전세는 더 이상 매력적인 선택지가 아니게 된 겁니다. 같은 집이라면 전세보다는 월세보다는 반전세가 훨씬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한 가지 중요한 변화가 더 겹칩니다. 바로 집값 상승입니다. 집값이 오르면서 전세금도 함께 뛰었고 그 결과 전세는 더 이상 중산층의 제도가 아니라 거액의 금융상품이 되어버렸습니다. 수도권에서 전세를 구하려면 수억 원은 기본이고 서울 핵심 지역에서는 10억에 가까운 전세금이 요구되기도 합니다. 이쯤 되면 전세는 주거제도가 아니라 거의 준매매에 가까운 구조가 됩니다. 이 지점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반문합니다. 집값이 이렇게 비싸졌는데도 전세가 유지되는 게 이상한 거 아니었어? 맞는 말입니다. 사실 전세는 집값이 안정적이거나 완만하게 오를 때에만 지속 가능한 제도입니다. 집값이 급등하면 집주인은 전세를 유지할 이유가 없어지고 집값이 급락하면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에 노출됩니다. 즉, 전세는 집값 변동성이 커질수록 구조적으로 불안해질 수밖에 없는 제도인 겁니다. 이 불안정성이 본격적으로 드러난 사건이 바로 전세 사기와 역전세 문제였습니다. 집값이 고점에서 꺾이자 집주인들은 전세금을 돌려줄 수 없는 상황에 몰렸고 세입자들은 평생 모은 돈을 한순간에 잃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범죄 문제가 아니라 전세라는 제도가 더 이상 지금의 시장 환경과 맞지 않는다는 신호였습니다. 집주인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상황은 더욱 명확해집니다. 전세를 유지한다는 것은 집값 하락 리스크와 보증금 반환 리스크를 동시에 떠안는 일입니다. 반면 월세는 어떨까요? 매달 현금이 들어오고 집값이 떨어져도 직접적인 타격은 훨씬 적습니다. 금융상품으로 비교하면 전세는 변동성이 큰 고위험 상품이고 월세는 현금 흐름이 안정적인 저위험 상품에 가깝습니다. 합리적인 선택을 하려는 집주인들이 월세로 이동하는 것은 어쩌면 너무나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여기에 정부 정책이라는 또 하나의 변수가 더해집니다. 전세 대출 규제, 보증보험 강화, 임대차 보호장치 등은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었지만 동시에 집주인의 부담을 크게 늘렸습니다.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면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 구조에서 굳이 전세를 유지하려는 집주인은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의도와는 다르게 정책이 전세 공급을 위축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한 측면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렇게 보면 전세가 사라지는 현상은 어느 한 주체의 욕심이나 잘못 때문이 아닙니다. 금리 환경의 변화, 집값 변동성, 금융구조, 정책 리스크가 복합적으로 얽힌 결과입니다. 다시 말해, 전세는 시대의 산물이었고 지금 우리는 그 시대가 끝나가는 지점에 서 있는지도 모릅니다. 문제는 이 변화의 비용이 누구에게 전가되고 있느냐는 점입니다. 전세가 줄어들면서 가장 큰 타격을 받는 집단은 단연 세입자, 그 중에서도 청년층과 무주택 중산층입니다. 전세금이라는 목돈을 마련하기도 어려운데
이제는 매달 월세까지 부담해야 하는 이중고에 시달리게 된 겁니다. 월세는 단순한 주거 비용이 아니라 미래를 갉아먹는 구조적 지출입니다. 월세로 나가는 돈은 자산으로 남지 않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전세로 살면서 종잣돈을 모아 집을 산다는 경로가 비교적 현실적인 선택지였습니다. 하지만 전세가 사라지고 월세가 보편화되면서 이 경로 자체가 점점 붕괴되고 있습니다. 자산을 축적할 기회가 줄어들고 주거 비용은 고정 지출로 굳어집니다. 이는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계층 이동성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여기까지가 전세가 왜 사라지고 있는지에 대한 구조적 배경입니다. 하지만 아직 중요한 질문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전세가 사라진 이후 한국의 주거 시장은 어떤 모습으로 재편될 것인가? 월세 사회는 불가피한 미래일까요? 아니면 전세를 대체할 새로운 형태의 주거 모델이 등장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 변화 속에서 개인은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전세 문제는 부동산 이야기를 넘어 한국 사회 전체의 구조 문제로 확장됩니다. 전세가 줄어들고 월세가 표준이 되는 사회. 이것은 단순히 주거 형태의 변화가 아니라 한국 사회의 경제 구조 자체가 바뀌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월세 사회가 본격화된다는 것은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매달 일정 금액을 소비로 지출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 돈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자산으로 축적되지도 않고 다음 단계로 도약하기 위한 발판이 되지도 않습니다. 그저 매달 빠져나가는 비용일 뿐입니다. 이 변화가 가장 먼저 직격탄을 맞는 계층은 청년층입니다. 사회 초년생들은 과거처럼 전세로 시작해 몇 년간 종잣돈을 모으는 전략을 쓰기 어려워졌습니다. 월세를 내며 살면 저축 속도는 급격히 느려지고 자산 형성의 출발선 자체가 뒤로 밀립니다. 같은 나이, 같은 소득이라도 부모의 지원 여부에 따라 주거 조건과 자산 격차는 눈덩이처럼 벌어집니다. 주거가 계층을 고착화시키는 장치로 작동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중산층 역시 예외는 아닙니다. 전세는 중산층을 중산층으로 붙잡아두는 안전망 역할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이 안전망이 사라지면서 소득은 안정적이지만 자산은 충분하지 않은 계층이 가장 애매한 위치에 놓이게 됩니다. 집을 사기에는 부담스럽고 전세는 없고 결국 월세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 이들은 겉으로 보기엔 안정적으로 보이지만 장기적으로는 자산 축적에서 밀려나는 구조에 놓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그럼 외국은 어때? 다 월세 사는 거 아니야? 맞습니다. 미국, 유럽 대부분의 국가들은 월세 중심의 주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 나라들에는 월세 사회를 버틸 수 있는 장치들이 함께 존재합니다. 장기 임대 계약, 임대료 인상 제한, 안정적인 공공 임대주택, 그리고 무엇보다 주거비를 감당할 수 있는 임금 구조가 있습니다. 반면 한국의 월세 사회는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급하게 진입하고 있습니다. 임대료 상승 속도는 빠른데 소득 증가 속도는 그걸 따라가지 못합니다. 공공임대는 턱없이 부족하고 장기 거주에 대한 안정성도 약합니다. 결국 한국식 월세 사회는 사는 곳은 불안정하고 비용은 비싼 최악의 조합으로 굳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세는 정말 완전히 사라질 운명일까요? 꼭 그렇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과거와 같은 형태의 전세는 돌아오기 어렵습니다. 고금리 저성장 저변동성이라는 전세의 전제 조건은 이미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남게 될 전세는 일부 지역, 일부 조건에서만 선택적으로 유지되는 축소된 전세일 가능성이 큽니다. 대신 전세를 대체하는 여러 형태의 주거 모델이 등장할 수 있습니다. 월세와 전세의 중간 형태인 반전세, 보증금을 낮추고 월세를 안정화한 구조, 장기 고정 임대 계약 등이 그 예입니다. 문제는 이런 대안들이 아직 충분히 제도화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시장은 이미 변하고 있는데 제도는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시선을 개인의 선택으로 돌려봅시다. 이 변화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까요? 더 이상 전세가 정답이라는 공식은 통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총주거비입니다. 보증금, 월세, 관리비, 이자 비용까지 모두 합쳐 실제로 내가 감당하는 비용이 얼마인지를 냉정하게 계산해야 합니다. 전세가 무조건 유리하고 월세가 무조건 손해라는 이분법은 이제 위험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유동성입니다. 전세금에 모든 자산을 묶어두는 것이 과연 안전한 선택인지도 다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시장 변동성이 커진 상황에서는 일부 현금을 남겨두는 전략이 오히려 리스크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주거는 단순히 어디에 사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재무 구조로 사느냐의 문제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는 분명한 선택이 필요합니다. 전세의 소멸을 방치한 채 월세 시장만 확대된다면 그 비용은 결국 개인이 모두 떠안게 됩니다. 공공임대 확대, 장기 임대 안정화, 임대료 상승 관리 같은 구조적인 장치 없이는 월세 사회는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주거는 시장에만 맡길 수 없는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전세는 한국 사회의 특이한 제도였지만 동시에 한국 사회가 중산층을 키워온 방식이기도 했습니다. 그 전세가 사라지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익숙하게 살아온 경제 시스템 하나가 조용히 퇴장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문제는 그 자리에 무엇이 들어설 것이냐입니다. 준비되지 않은 월세 사회일지, 아니면 새로운 균형을 갖춘 주거 구조일지, 그 갈림길에 지금 우리가 서 있습니다. 전세의 나라, 한국. 우리는 이제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전세는 왜 사라지고 있는가가 아니라 전세 이후의 시대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보증금을 계산하고 누군가는 월세 계약서를 쓰고 있습니다. 그 선택의 무게가 점점 더 무거워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미 체감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